요즘은 유산이 흔해. 또 가지면 되지. 병실에 울려 퍼진 시어머니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잃은 아이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마치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말하는 경숙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죠. 어머니,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경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젊었을 때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 경숙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승호는 옆에서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며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그 순간 소연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치료비는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승호의 목소리는 책임감 있는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어제 들은 녹음 파일을 떠올렸죠. 넌 돈만 벌어오면 돼. 입 다물고 살라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릉 해안가에 자리한 한옥마당에서는 파도 소리가 끝없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어와서 처마 끝 풍경이 요란하게 울렸죠. 추석을 하루 앞둔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건배하시죠. 윤승우가 박혜진에게 술잔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40살의 사위는 언제나 그랬듯 완벽한 모습이었죠. 정갈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장모를 대하는 예의 바른 태도까지. 그의 손은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시계는 값비싼 브랜드였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가 참 잘해주네요.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58배 그녀는 강릉에서 작은 다과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젊은 시절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했던 경험 덕분인지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특히 숫자나 계약서를 다루는 일에는 누구보다 꼼꼼했죠. 소연아, 너도 와서 앉아라. 딸을 부르는 혜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32살의 윤소연이 부엌에서 나왔죠. 프리랜서 PD인 그녀는 요즘 해녀 문화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대지에서 작업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죠. 엄마, 음식 더 가져올게요.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그녀가 상위에 나물 접시를 올려놓을 때 승우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그 순간 소연의 몸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듯한 반응이었죠. 혜진은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웃고는 있지만 뭔가 어색했죠.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지 12주째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걸까요? 소연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요. 임신 중이라 더 조심해야 하는데. 승우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소연의 어깨 위에 있었죠. 손가락이 살짝 움직일 때마다 소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딸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임신 중에는 몸조리가 제일 중요한데. 혜진이 걱정스럽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 뒤로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승호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장모에게는 정중하게, 아내에게는 다정하게.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뭔가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야, 회사 일은 어때요? 요즘 문화기업 팀장 일이 바쁘다고 했잖아요. 혜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승호의 눈가에 잠깐 경계심이 스쳤죠. 아, 네.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강릉 쪽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혜진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심하게 떨렸죠. 립스틱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불안에 떨리는 눈동자, 목에는 스카프로 가린 부분이 있었죠. 그녀는 스카프를 다시 한번 고쳐 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으려 했죠.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우가 무슨 농담을 했는지 혜진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죠. 소연은 립스틱을 주워들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용기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돌아왔네. 얼굴이 좀 나아 보이는구나. 승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소연의 어깨는 다시 한번 움츠러들었죠. 마치 조건반사처럼 말입니다. 혜진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죠. 하지만 화목한 분위기를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딸의 상태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소연아, 혹시 몸에 이상은 없지? 임신 중이니까 정기검진도 잘 받고 있고? 네, 엄마. 괜찮아요. 소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죠. 그럼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늦으시면 안 되니까요. 승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소연도 따라서 일어났죠. 혜진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소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치 추위에 떠는 것처럼. 소연아, 몸조리 잘해라.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연락하고. 혜진의 당부에 소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눈가가 약간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부부가 떠난 후 혜진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우고 있었죠. 그녀는 계속해서 딸의 떨리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승우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릴 때마다 보였던 미묘한 반응들을. 접시를 닦으면서 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할 때 배운 게 있었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특별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 승우에게서도 그런 기미가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져 혜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는 사위 승우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승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죠. 소연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피곤해서 곤히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임신 중이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 뒤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마치 응급실이나 병원 같은 곳의 소음이었습니다. 승우는 집에 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승우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혜진이 물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하지만 소연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죠.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승우의 전화 뒤로 들렸던 사이렌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 키를 집어든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죠. 강릉 시내에서 소연의 아파트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깊은 밤 도로는 한적했지만 혜진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갈아가며 아파트 벽면을 비추고 있었죠.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혜진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단을 향해 뛰어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13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복도에 도착하자 소연의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이 집 딸의 어머니인데요. 경찰관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혜진은 문 너머로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저녁에 함께 차려놓았던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테이블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뭐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뭔가 세게 부딪힌 듯한 자국이 있었죠. 마치 사람이 벽에 밀쳐진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소연을 보는 순간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죠. 소연아. 혜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복부 근처 옷이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살갗에는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괜찮아? 소연이 혜진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딸의 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읽었죠. 울음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소연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구급차로 옮기며 서둘렀죠. 장모님. 그때 승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아파트 복도 끝에서 나타났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뭔가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혜진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승우의 옷에는 흙과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목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죠. 소연이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더니 쓰러진 거예요. 임신 중이라 그런가 봐요. 승우의 설명은 매끄러웠지만 혜진의 귀에는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거실의 엉망진창인 상태와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었죠. 그럼 왜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쓰러지면서 테이블을 건드려서 그래요. 제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거든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경숙이 나타났죠. 승우의 어머니인 그녀는 평소 소연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우리 소연이가 몸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경숙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듯이 말했죠.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혜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경숙은 평소 상류층 코스프레를 하며
며느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임신부가 밤늦게까지 무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승우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경숙이 아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들 모자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구급대원님, 소연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진이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중년의 구급대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부에 외상이 있어서. 외상이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어지러워서 쓰러진 것이라면 복부에 외상이 있을 이유가 없었죠. 아, 그건 쓰러지면서 모서리에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승우가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을수록 혜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죠. 구급대원은 승우를 잠깐 바라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침묵을 지켰죠. 그 모습이 혜진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원에 따라가겠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승우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장모님은 집에서 쉬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아니에요. 내 딸인데 내가 가야죠. 혜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죠. 구급차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혜진은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온몸에서 거짓말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혜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던 경험이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승우와 경숙이 보인 반응들, 그리고 소연의 공포에 질린 표정까지. 아파트 앞에서 경찰차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혜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저녁 소연이 보였던 미묘한 반응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승우의 손길에 움츠러들던 모습, 화장실에서 떨리던 손, 그리고 스카프로 가린 목 부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혜진은 병원 응급실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죠.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혜진은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하지만 아이는 지킬 수 없었다는 것. 12주 된 작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죠. 환자분의 복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낙상으로 보기에는.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철렁했죠. 의사의 조심스러운 표현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떤 충격인가요? 혜진이 물었지만 의사는 더 이상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다는 것을 혜진도 알고 있었죠.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혜진은 승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소연의 병실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어깨를 떨며 오열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슬픔에 잠긴 남편 같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소연이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승우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승우가 고개를 돌리며 복도 끝을 바라볼 때 그의 입꼬리가 아주 짧게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안도의 미소 같았죠. 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승호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호야. 혜진이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승호는 재빨리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닦았죠.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연이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그래, 내가 더 잘 돌봤어야지. 혜진의 말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호의 눈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병실에 들어가니 소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죠. 혜진이 다가가자 소연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소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죠.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보였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혜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그때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하지만 승우가 병실로 들어오자 소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반응이 혜진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며칠 후 혜진은 강릉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지연이 앉아 있었죠. 30대 중반의 그녀는 냉철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닌 것 같네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어요. 김지연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을 떠올렸죠. 그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거짓말을 하지만 돈의 흐름은 진실을 말한다.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재정 상황을 조사해 봐야 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지연이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간조사사 박철민의 명함이었죠. 이분이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아요. 특히 불법적인 신용조회나 재산조사에 능하시거든요. 혜진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박철민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뤘죠. 다음 날 혜진은 박철민과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강릉 시내 한 빌딩 3층에 있었죠. 승호 씨의 재정 상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야 해요.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좀 더 직접적인 증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안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녹음할 수 있을까요? 혜진의 제안에 박철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연 씨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혜진은 소연에게 이 계획을 알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소연은 여전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엄마,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해요? 소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의지는 확고했죠. 소연아, 엄마는 내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리고 승우가 또 다른 일을 벌일지도 모르거든. 결국 소연은 동의했습니다. 박철민이 소연의 휴대폰에 특수한 앱을 설치했죠. 이 앱은 24시간 주변 소리를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해요.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죠.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죠. 그날부터 소연의 집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와 소연의 대화, 승우의 전화 통화, 그리고 시어머니 경숙이 찾아왔을 때의 대화까지. 첫 번째 녹음 파일이 혜진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우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문제 없어. 소연이가 완전히 주저앉았거든. 게스트하우스 담보대출도 곧 실행될 거야. 승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병원에서 보였던 슬픈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미라야,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게 정리되면 우리 해외로 갈 수 있어. 혜진은 미라라는 이름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승우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며칠 더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녹음되었습니다. 경숙이 소연을 방문했을 때의 대화였죠. 소연아, 이번 일로 내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승우한테 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겠지? 경숙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 외할아버지 유산도 이제 승우 것이나 마찬가지야.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혜진은 이 대화를 들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승우의 목적은 소연의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대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소연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가져온 추가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우가 문화기업 팀장이 아니라 재개발 브로커였다는 것, 그리고 강미라라는 갤러리 큐레이터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승우 씨는 이미 해외 이주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소연 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상간녀와 함께 도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철민의 보고를 들으며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당한 일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것이죠.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녹음 파일과 재정조사 결과만으로도 승우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생각은 달랐죠. 아직 부족해요. 승우가 완전히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혜진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 배운 교훈이 떠올랐죠.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거대한 길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진짜 큰 사기꾼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실수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기다리겠어요. 승우가 스스로 더 큰 증거를 만들어낼 거예요. 혜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병실의 차가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퇴원을 하루 앞둔 오후, 최경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연아, 많이 좋아졌네. 경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보다는 형식적인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경숙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 시선이 품평하는 듯해서 소연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혜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숙과 마주친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죠. 아, 사돈께서 오셨네요. 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반응은 냉담했죠. 네, 소연이 얼굴이나 보러 왔어요. 경숙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혜진을 아래로 보는 듯한 태도였죠. 혜진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소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아이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혜진이 말하자 경숙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요즘은 유산이 흔해. 또 가지면 되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잃은 아이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말했죠. 어머니.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경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젊었을 때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 경숙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마치 소연의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죠.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승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소연아, 기분이 어때? 승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마치 걱정 많은 남편의 모습이었죠. 치료비는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승우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책임감 있는 사위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혜진은 어제 들은 녹음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승우가 소연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했죠. 넌 돈만 벌어오면 돼. 입 다물고 살라고. 그때의 승우 목소리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혜진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연이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경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소연아,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어. 임신부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 안 되잖아. 경숙의 말에는 은근히 소연을 탓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이 스스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말했죠. 사고요? 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경숙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아, 승우한테 들었는데 혼자 어지러워서 넘어진 거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소연이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승우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죠. 병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소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경숙은 며느리를 품평하는 듯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그런데 소연아,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언제부터 다시 할 거야? 경숙의 질문에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돈을 벌어야 살림이 되는 건데. 승우 혼자 벌어서는 힘들잖아. 경숙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소연이는 충분히 쉬어야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혜진의 말에 경숙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요. 우리 때는 이런 일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잃은 아이에 대한 슬픔, 남편의 폭력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시어머니의 무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소연아, 왜 또 울어? 그렇게 약하면 어떻게 살아? 경숙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소연을 찔렀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얼굴을 양손으로 가렸죠. 혜진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것을 알고 있었죠. 소연아, 괜찮아. 혜진이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그때 승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깐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승우가 병실을 나가자 소연의 휴대폰 녹음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승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미라야, 조금만 더 기다려. 소연이가 완전히 포기하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우가 상간녀와 통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경숙은 승우가 나간 사이 더욱 노골적으로 소연을 압박했습니다. 소연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번 일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승우는 좋은 남자야. 내가 잘해야 해. 경숙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더욱 숙였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승우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부부간의 재산을 따로 가지는 건 좋지 않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소연을 이렇게 압박하는지. 혜진은 더 이상 눈물로 대항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 대신 기록과 증거로 싸우기로 한 것이죠.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 배운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지만 냉정하게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숙은 혜진의 순순한 반응에 만족스러워했죠. 승우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혜진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 몸짓, 말투 하나하나를 기억해뒀죠. 소연아, 내일 퇴원하면 집에서 푹 쉬어. 승우의 말은 다정했지만 혜진의 귀에는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경숙과 승우가 떠난 후 혜진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엄마를 믿어.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죠. 이제 모욕은 그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칼이 될 것입니다. 혜진은 녹음된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승우와 경숙이 스스로 만든 증거들로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릉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혜진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혜진은 다가점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박철민이 조사해온 각종 문서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혜진의 손가락이 장부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의 습관이 되살아났죠. 숫자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해, 이 패턴이. 혜진이 중얼거리며 형광펜으로 특정 날짜들을 표시했습니다. 승우의 계좌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매달 15일과 마지막 날 규칙적인 흐름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체는 강원랜드 카지노였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꾸준히 빠져나갔죠. 두 번째는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였습니다. 갤러리 이름을 보는 순간 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트 스페이스 미라. 혜진이 명함함을 뒤져 박철민이 준 자료를 찾았습니다. 강미라가 큐레이터로 일하는 갤러리였죠. 승우가 상간녀에게 돈을 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의 출처였습니다. 날짜를 역추적해 보니 소연의 통장에서 같은 금액이 승우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죠. 소연이 번 돈이 고스란히 강미라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해녀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힘들게 번 돈이 남편의 도박과 불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자식이. 혜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조사했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이 확보한 불법 신용조회 문서를 열었습니다. 승우가 소연과 혼인신고하기 3개월 전에 소연의 재산을 조회한 기록이 있었죠.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대지의 정확한 시세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혜진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승우의 사랑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이죠. 휴대폰을 꺼내 강미라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오빠가 선물해줬어요. 정말 센스 최고. 강미라의 글을 보며 혜진은 이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승우가 갤러리로 돈을 보낸 날과 정확히 일치했죠.
소연이 번 돈으로 상간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우와 소연의 만남, 급작스러운 결혼, 그리고 최근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죠.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사기 사건을 여러 번 봤었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엄마가 꼭 밝혀낼게, 소연아.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강릉 바다가 어둠 속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죠.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강남의 고급 라운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평소 그녀가 올 만한 곳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 안에는 박철민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했죠. 예약해둔 프라이빗 룸으로 향하는 혜진의 걸음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4살의 그녀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갤러리 큐레이터답게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혜진의 눈에는 계산적인 여우 같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어머니시죠? 미라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네요. 혜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수수한 옷차림으로 시골 어머니의 모습을 연출했죠. 미라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궁금해서 왔어요. 소연 씨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미라가 와인 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소주 잔을 앞에 두고 어색해하는 척했죠. 아이고, 이런 곳은 처음이라서요. 뭘 마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혜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미라가 살짝 웃으며 여유를 보였죠. 소주 주문하시면 돼요. 편하게 하세요. 소주가 나오자 혜진은 잔을 기울였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척하며 얼굴을 붉혔죠. 실은 우리 소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승호 씨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아이도 잃고 소연이가 계속 우울해하거든요. 혜진의 말에 미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을 혜진은 놓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승호 씨가 다른 여자분과 혜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미라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죠. 아, 그걸 아시는군요. 미라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죠. 우리 소연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혜진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미라는 당황했지만 곧 우월감에 젖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면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소연이만 놔주세요. 혜진의 연기는 절실했습니다. 미라가 피식 웃으며 와인 잔을 들었죠.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승호는 곧 소연 씨와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 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자백이 나온 것이죠. 브로치 안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물론이죠. 소연 씨 재산도 이미 승호 명의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게스트하우스며 땅이며 다 정리될 거예요. 미라는 술이 들어간 탓인지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환호했지만 표정 관리를 철저히 했죠. 그럼 우리 소연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소연 씨가 알아서 해야죠. 이미 아이도 없어졌으니까 이혼 사유는 충분하고요. 미라의 말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의 유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죠. 혜진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소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엄마, 승우가 인감이랑 위임장 가져오라고 해요. 뭔가 이상해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우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실례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요.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소연이 재산 관련해서 누가 와도 절대 처리하지 말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어요. 박철민의 대답에 혜진은 안도했습니다. 미리 협조를 요청해둔 것이 다행이었죠. 다시 자리로 돌아온 혜진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미라의 말에서 위협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라운지를 나서는 혜진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브로치 안에 카메라가 모든 대화를 기록했고 미라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했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김지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덫이 닫히려 하고 있었죠. 승우와 미라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질 시간이었습니다. 강릉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승우의 아버지 칠순잔치를 위해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들었죠. 샹들리에가 비치는 불빛 아래 둥근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값비싼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승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친척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능청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승우야, 소연이는 어디 있어?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승우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소연이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이고, 유산한 후라 그렇구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친척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받으며 승우는 슬픈 표정을 연출했습니다.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죠. 경숙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주인 행세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상류층 코스프레를 즐기던 그녀에게는 이런 자리가 최고의 무대였죠. 우리 소연이가 좀 약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부족해요. 경숙이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은근히 소연을 탓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이죠. 그때 연회장 앞쪽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옛 사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죠.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전혀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라운지, 그리고 강미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승우는 곧 소연 씨와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거든요. 미라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소연 씨 재산도 이미 승우 명의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게스트하우스며 땅이며 다 정리될 거예요. 미라의 자백이 계속됐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이건 뭔가? 승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승우의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죠. 화면이 바뀌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승우가 소연의 인감을 들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려는 모습이었죠. 소연이가 직접 와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승우가 화를 내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픈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거칠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성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우가 소연에게 했던 폭언들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넌 돈만 벌어오면 돼. 입 다물고 살라고. 게스트하우스 명에 바꾸는 것도 빨리 해. 시간 없어.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소 효자로 알려졌던 승우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경숙은 충격에 빠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죠. 승우야, 이게 정말이야?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우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김지연 변호사와 박철민이 따라왔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장모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승우가 혜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이 섞여 있었죠. 내가 우리 딸에게 한 짓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혜진의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스크린에는 소연의 병원 진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복부 타박상과 관련된 의료진의 소견이 적혀 있었죠. 환자의 복부에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관찰됨. 의사의 소견을 본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승우가 임신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돼. 경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도 공범이에요.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이를 압박해서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스크린에는 경숙이 병실에서 소연에게 했던 말들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유산이 흔해. 또 가지면 되지. 경숙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친척들이 분노했습니다. 경숙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신우이가 경숙을 꾸짖었습니다. 경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그때 승우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믿지 마세요. 승우가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죠. 윤승호 씨 사기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승우가 경숙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아들을 외면했죠. 난 너 같은 아들 없어.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승우의 뺨을 세게 때렸죠. 내가 어떻게 임신한 여자를. 경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한 것이죠. 형사들이 승우에게 수갑을 채우며 연행해 갔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죠.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화려한 잔치상은 이제 진실의 법정이 되어 있었죠. 혜진은 모든 친척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충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혜진은 연회장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생겼죠. 잔치상의 체면은 무너졌지만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자리한 게스트하우스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혜진과 소연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한옥의 처마 끝을 비추며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었습니다. 엄마, 이 방은 어떻게 할까요? 소연이 청소 도구를 들고 방안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밝음이 되돌아와 있었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을 향해 걸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해녀 할머니들이 묵을 방으로 하자. 다큐 촬영할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혜진이 대답하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묵은 공기를 씻어냈죠.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상쾌해졌습니다. 소연은 프리랜서 PD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중단되었던 해녀 문화 기록 다큐멘터리를 다시 시작한 것이죠. 이번에는 단순히 문화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소연이 해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배운 게 있지.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바다는 그대로 있다는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소연은 카메라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던 것이죠. 혜진은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당당히 웃는 소연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해졌죠. 몇 달 전만 해도 공포에 떨던 딸이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현관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다와 바람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이었죠. 소연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름 어때요? 좋다. 우리에게 딱 맞는 이름이야.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평온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존재였죠.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집 안창가에는 흰 난초가 새로 피어났습니다. 소연이 심어둔 것이었죠. 작은 화분 안에서 피어난 꽃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떤 꽃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꽃 정말 예쁘죠? 그래, 너처럼 강하고 아름답구나. 혜진이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난초는 쉽게 피지 않지만 한번 피면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꽃이었죠.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죠. 그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 혜진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 카드가 들려 있었죠. 카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도는 부서져도 바다는 남습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손님이 카드를 읽으며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혜진은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녁이 되자 혜진과 소연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발밑에서 리듬을 만들어냈죠. 몇 달 전만 해도 이 소리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소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진은 딸을 바라봤죠.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소연아, 엄마도 너한테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소연이 모래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씻어내듯이 시간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죠. 그래, 우리는 이제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 위에 서 있어.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진짜 사랑. 혜진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가 보여준 가짜 사랑과는 전혀 다른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만난 해녀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에서 진주를 건지려면 깊이 들어가야 해. 고통 없이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없지. 소연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과 소연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동지 같은 마음이었죠. 엄마, 내일 첫 방송 녹화인데 긴장돼요. 긴장할 필요 없어. 내가 경험한 걸 솔직하게 말하면 돼. 소연의 다큐멘터리에는 자신의 이야기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혜진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죠. 밤이 깊어가며 게스트하우스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와 어둠을 밝혔죠.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창가의 흰 난초는 여전히 고고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며 말이죠. 혜진과 소연은 이제 같은 바람을 맞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지나갔고 새로운 기초가 세워졌죠. 그들의 삶은 이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사랑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하루를 약속하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죠.